물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쿠팡의 아성을 넘을 수 있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다른 걸로 싸워야 돼요. 다른 거 뭐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보여.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지하철 타면서 들어도 좋고요, 택시를 타고 들어도 좋고요,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좋은 저희 아웃스탠딩 아웃쇼 또 찾아왔는데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쿠팡의 그 손익분기점 돌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최용식 기자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대표입니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쿠팡이 이제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의 1조씩 그렇죠. 적자를 내서 많은 분들이 쿠팡의 미래를 두고 설왕설래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데 계속 갈 수가 없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죠. 그래서 세간의 우려를 굉장히 좀 상당 부분 좀 씻어낸 상황이고, 좀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로 변모를 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이 왜 적자였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류 때문이죠. 이게 왜냐하면 다른 커머스 회사들은 보통 상품을 택배사에 넘겨가지고 외줄 주죠. 그리고 고객들로 그 고객까지 그 배송을 하는데, 쿠팡은 특이하게 직접 배송을 하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왜냐하면 차량을 사서 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사서 건립시켜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한두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천자개발자 몇십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수만 명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뭐 포장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일단 인건비만 6조 원 가까이 뭐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이게 아웃소싱비랑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건데, 그리고 운전 및 임차료, 이게 뭐 배송하면서 뭐 이런 드는 거죠. 그게 뭐 6천억 원.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경우도 계속 뭐 한 번 사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6천억 원. 그리고 뭐 쿠팡이 오죽 마케팅을 많이 합니까? 그게 또 5천억 원.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 구조 속에서 너무 무겁네요, 비용 구조가.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6, 7년 동안 아웃스탠딩의 스타트업 DB에 따르면 거의 뭐 많이 적자를 내면 정말 2조까지 내기도 했었고요. 뭐 연간으로. 그리고 적게 내면 5천억. 5천억도 뭐 그야말로 후덜덜. 그리고 뭐 심지어 이거 대기업이나 재벌조차도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냈었죠. 그래서 이걸 두고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유전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만큼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정말 가스관 연결하고 뭐 정말 석탄 캐도 몇백 개 캐겠다. 몇백 개 그 돈이면 탄광에 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커머스 스타트업 대표님은 약간 쿠팡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신데, 뭐라 하셨나요? 쿠팡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돈을 소진하고 망한 회사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악담하셨네요. 저 악담이죠. 이거 비평이 아니야. 비평이 아니라 악담인데. 저주 같은 거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쿠팡이 바보처럼 계속 적자를 내는 건 아니었어요. 계속 내부적으로 우리는 뭐 공원 이익으로 치자면 곧 있으면 뭐 흑자가 된다. 우리는 에비타로 치자면 곧 흑자가 된다. 뭐 이게 뭐 전체 비용 중에서 못 빼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 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쿠팡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걸 해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021년에 얼마나 해소를 했을까 다들 궁금해했는데 네. 적자 2조 원. 그래서 정말 사상 이래 엄청난 아, 그런 적자를 내서 아이쿠. 바로 작년인 2022년 이제 실적 나온 게 2022년 실적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적자를 거둘까 다들 궁금해했는데 놀랍게도 3, 4분기에 1,000억씩 그러니까 꽤 크죠. 1,000억 원이면 네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죠. 흑자를 냈고요. 그래서 2022년 전체로 봤을 때는 매출 26조 원, 적자 1,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네요. 엄청 줄인 네. 거죠. 2조 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1,400원까지 줄였대? 줄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쿠팡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관론을 제시했지만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냥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운데 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실적 개선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거를 맞출 수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수익성 개선은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네, 뭐죠? 일단 매출 늘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용 줄이면 돼요. 그럼 이게 다 이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말이 올라. 쉽지. 그렇죠, 말이 쉽죠. 네. 이게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네. 그렇다면 매출 증가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 오가닉 그로스라고 해서 네네.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대단한 게 쿠팡이 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쿠팡을 써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그 올해 얼마 쓰겠죠? 네. 근데 2년 차가 되면 1.6배를 쓰고 처음 썼던 것보다 그렇죠. 더. 3년 차가 되면 2.3배. 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3.6배. 오.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4.74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렇게 쓰고 예.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번 맛들이면 그냥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 같은. 예, 그래서 느낌이네요. 쿠팡이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인프라를 깔았고 이게 거의 뭐랄까 일반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맞아. 그런 인프라를 깔았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과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상당히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비용이 네. 2022년 비용이 2021년 대비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의 내부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는 아예 돈 쓰지 말자. 그냥 2021년보다 더 쓰지 말자. 한번 2021년만큼만 써보고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뭐 이게 뭐 인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상황에 따라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게 하면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만큼 만큼만 쓰겠다라고 한 거는 정말 수도꼭지 잠그듯이 그냥 꽉 이렇게 틀어 잠근 거죠. 근데 이게 좀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회사 측은 멋지게 포장하긴 했어요. 일단은 뭐라 포장했나요? 물류 인프라가 다 깔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돈 많이 안 써도 돼. 여기서 효율화가 되고 있어라고 네. 얘기했고 광고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활활 불태우시 썼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배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게 수도꼭지를 이게 잠근 꽉 것이다. 잠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보통 업계에서는 네. 좀 악어입이라고 많이 네네.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악어입? 왜요? 악어입이라고 뭐. 근데 이게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네. 비용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폭도 어. 이제 늘어나고 이제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쿠팡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쉬우시려나? 오. 어쨌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몸을 받쳐서 이렇게 이해를 예, 돕게. 어쨌든 보통 비용을 줄이면 매출은 빠지기 마련인데 비용을 잘 컨트롤하면서도 매출 늘렸으니까 오.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악어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악어입이 다치는 건가? 이제 뭐 그렇죠. 만약에 하면 이게 만약 매출이 줄어들면 이렇게 다치는데 다치거든요. 악어입이 계속 열려 있는 거잖아요. 위로 열면서 이거 다 안으로 아래로 안 내려가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보통 이렇거든요. 예. 아니 쿠팡이 악어입을 이렇게 계속 열린 채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나 배경은 그럼 대체 뭐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거는 사실 뭐 사후적인 이야기죠. 그냥 끝나고 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첫 번째는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브랜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지마켓하고 옥션을 많이 썼어요.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리고 쿠폰 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근데 어느 순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상품만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쿠팡 굳이 써야 되나라고 해서 쿠팡을 봤는데 제가 갖고 싶은 상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셀러들이 다 우르르 이동을 한 거죠. 이게 연쇄 효과를 네네. 일으켜서 소비자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징이 된 거죠. 아 이게 쿠팡이 아니고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쿠팡이 경쟁 우위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죠. 물론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흔히 말해서 언컨택트 열풍이라고 해서 나는 직접 보지 않고 그냥 비대면으로 사고 싶어 이런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게 그 생활 패턴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사이트 보고 모바일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왜냐면 이게 있을 만한 게 다 있고 그리고 쿠폰도 주고 싸 그렇게 맞아. 그리고 다음날 배송까지 되네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들 간 거죠.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물류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전국망으로 이 단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뭐 건물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건물주가 뭐 인허가 받고 뭐 이렇게 공사하고 돈 쓰고 이 과정까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건물이 쫙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통장에 이제 청청 돈이 입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류센터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전국망을 깔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이제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리고 상장 작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잘했죠. 물론 이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죠. 코로나 시대 때 딱 상장을 해서 정말 거의 100조 가까이 기업 가치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IT 업계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치인데 그러면서 정말 뭐 수조원의 그런 공모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고요. 이 뭐 대규모 자본 조달 통해서 앞서 이야기한 온갖 문제점과 비용들을 다 해결해 나간 거죠. 정말 이게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고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그만큼 이렇게 때려 박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그걸 보면서 경쟁사들은 처음에는 그때 아까 이야기한 커머스 스타트업 대표님처럼 망한다 하지만 이제 전이 상실하는 거죠. 안 망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경쟁사가 힘을 잃고 있다, 전의를 그쵸, 잃고 있다, 힘을 완전히. 잃고 있다, 뭐 그런 건데 네. 지금 경쟁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뭐 인터파크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근데 이제 경쟁사람 말 붙이기도 조금 그러니까 민망한 어느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네, 네.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네. 쿠팡이 너무 잘 되면서 이들이 과연 쿠팡을 넘을 수 있을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그 따름이지. 그래서 거기 경쟁사에 있는 뭐 직원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저 술 말씀이요? 먹으면서 저는 망했어 어떡하지 나 이직할까? 용식아 어떡할 뭐 좋은 자리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솔직히 말하면 네. 나는 쿠팡이 빨리 시장을 먹었으면 좋겠어. 왜요? 그래야 내가 뉴스를 안 봐도 되니까. 그 엄청난 그런 뉴스들이 너무 압도적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쿠팡 1등 먹고 그냥 다 정리해. 우리는 그냥 후위 업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갈게. 그게 마음 편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지금 경쟁사들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와 별개로 어쨌든 뭐 시장 상황도 너무 좋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 쿠팡의 재무 상태 자체는 괜찮은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순수하게 손익에 대한 네, 뭐 네. 장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쵸. 과연 회사에 쌓인 돈이 얼마나 네, 되나 네. 부채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쿠팡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땡겼죠. 네. 거의 뭐 비공개 시장에서도 한 4, 5조 원 땡겼고 그리고 공개 시장 IPO 할 때도 한 4, 5조 원 땡겨서 10조 원 이상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와우. 근데 엄청 많이 썼어요. 거의 한 6, 7조 원 가량 활활활 이렇게 태웠는데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아직- 작년 말 기준으로 남은 현금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 1조 원씩 계속 적자를 내더라도 4년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게다가 이제 흑자까지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어. 뭐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볼 호랑이 수가 날개가 달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도 허수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4조 원의 상당 부분은 그 뭐랄까 파트너사들에게 줄 돈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쿠팡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제 그 대금을 파트너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보통 한 60일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그냥 쿠팡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론 이상한 데 쓰진 않겠지만 회사 운영에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성장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게다가 이제 쿠팡이 뭐 얼마나 뭐 또 정산주기 늦기로 사실을 네, 좀 유명하죠. 악명이 좀 높죠. 악명이 네. 높거든요. 근데 파트너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쿠팡이니까 네. 물론 이게 개선돼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쿠팡 입장으로서는 이미 현금도 상당히 갖고 있는 데다가 파트너사들에게 줄 정상금까지 60일 동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성장 곡선만 계속 유지하면 이게 계속 그 자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진짜 무섭다. 그래서 제가 뭐 앞서 잠깐 지혜님하고 얘기했지만 이거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아웃스탠딩도 월급이나 이런 걸 60일 뒤에 주면 안 되나 아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생각만 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옛말에 부자들은 뭐 정말 뭐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줘라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월급이나 이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쿠팡은 그걸로 굉장한 재무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네. 거 물론 찬찬히 그걸 줄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게 상도이에 맞죠. 네네네. 그래서 게다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쿠팡이 지금 뭐 분기당 1,000억씩 흑자를 내고 있다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아니 생각이요? 1, 2조 원의 적자를 깠는데 그걸 1, 2년 만에 깠는데 이거 깠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없앴는데 네. 그러면 1, 2조 원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1, 2조 원 정도 비용 컨트롤을 해서 네네.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세가 계속 늘어난다면 뭐 1, 2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 몇천억 정도 흑자를 낼 수 있겠다. 그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게 다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투자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상금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늘어나서 이익잉여금이 쌓일 테니까 뭐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거의 호랑이 날개단 격으로 그렇죠.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유리하게 그렇죠.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쿠팡 저러다가 망한다고 그렇죠.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 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오판을 할 수 있었는지가 그렇죠. 좀 예. 궁금합니다. 쿠팡이 문제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맞아. 예, 용심이는 아시죠? 굉장히 예. 줄고 제가 맨날 용심 이러다 쿠팡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용심은 쿠팡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물론 이제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도 당연히 틀릴 때가 있고 네, 그리고 네. 뭐 쿠팡도 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가 있었지.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사항을 눈여겨 봤어요. 두 가지 일단 뭐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경쟁 우위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계속 대세가 쿠팡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네, 그런 네. 사실을 봤고요. 그래서 물론 1, 2조 원씩 적자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출이 계속 늘다 보면 이걸 언젠가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봤고요. 왜냐하면 그 경영진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쵸, 똑똑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죠. 허술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많을 수는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놀랐을 수도 있어요, 내심. 예,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한다면 저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해오셨죠. 스탠스를 보였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주요했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좀 그 공개된 정보만으로 뭐랄까 기업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재무제표는 보통 1년 통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예측이라든지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1, 2월 정말 최악이지만 12월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예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는 매달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놓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들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 뭐 맞아. 숫자만 보고서는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영진이나 창업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네, 뚫어나는 그런 맞아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무제표라든지 공개 정보로 기업을 판단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인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리고 경영진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최악이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쿠팡 이전에 많은 선배격 기업들이 사실 굉장한 적자를 내다가 네. 이런 걸 문제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재무 상태가 매우 나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눈여겨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까지 들으면은 뭐 쿠팡은 거의 무슨 약점이 없는 그렇죠. 거의 완전체에 가깝긴 한데 근데 사실 또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와 이슈가 네. 매출 성장성이 줄고 있어요. 이게 오. 좀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인 분위기와 뭐 배경이 있긴 한데 네네. 하기야 뭐 비용을 컨트롤하니까 네네, 매출 성장성이 아무래도, 네네. 줄긴 하죠. 그래서 2022년 매출 보면 2021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그래도 물론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10%도 대단한 네네. 거지만 어쨌든 이제 배수 성장이라든지 수십 % 성장률은 어렵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22년 4분기로는 일자리 수로 성장하는데 그쳤거든요. 네네네. 2021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위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는 쿠팡 IR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데 이거는 거기가 미국에 상장된 회사라서 달러를 기준으로 그렇게 네. 산정을 해요.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지난 1년 동안 네네네. 굉장히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쿠팡은 어쨌든 한국에서 대부분 돈을 벌거든요. 다 원화로 네네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굉장히 좀 낮아지는 디스카운트되는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21년과 22년 환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혹독한 비용 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쿠팡의 전직자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그렇게 흑자를 맞췄지? 네. 제가 많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 괜찮으세요? 적자가 나왔는데 그분은 뭐 그때마다 당당하게 네. 난 그래도 이렇게 팩이 있는 기업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오. 프라이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좀 부정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거 하셨어요? 뻔해요. 사실 그 투자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는 큰 성장은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사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확 늘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시장에서 돈을 쉽게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돈으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장하고 나서도 뭐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훨씬 제한적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쿠팡으로서는 좀 속된 말로 쪼임을 받으면서 네네네. 이렇게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쿠팡이 본업은 진짜 너무 잘하는데 신사업들을 되게 여러 개 많이 활로를 좀 모색하려고 신사업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실 신사업은 그렇게까지 좀 잘 되는 느낌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반짝하다가 좀 약간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고 이런 것도 좀 나름 리스크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신사업이 쿠팡 이츠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쿠팡 페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예, 있고 그쵸. 그다음 해외 사업이 있는데 이들의 상황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2022년 기준으로 네. 2021년보다 한 10%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군요. 성장은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본업인 커머스의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규모가 커지면 그 자체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 쉽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장폭이 커야지 좀. 예, 이게 네네. 또 당연하거든요. 네네. 근데 본업과 비슷하게 신사업이 성장을 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신사업이 좀 아쉽다. 성장세가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적어도 배수라든지 몇십 %씩 성장을 해야 그러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그 본업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좀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쿠팡페이 같은 경우는 피지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쿠팡 내부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결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부로 확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페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사들이 쉽게 그런 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그럴 때, 좀 네. 쿠팡페이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어려움이 있다. 성장을 하는데 네.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쿠팡 쿠팡이츠. 이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세계거든요. 이미 꽉 잡았죠, 꽉 잡고 완전. 있기 때문에 네. 쿠팡 이츠가 하기엔 좀 어렵고요. 또 쿠팡 이츠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로는 뭐랄까 좀 기사님들에게 잘해준다든지 맞아, 돈을 더 맞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돈을 태우는 형태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OTT 시장이 완전 머리게 터지게 경쟁하고 전쟁터죠, 있는 전쟁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가 뭐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하는 건 아닌데 쿠팡이 못하는 건 아니다. 예, 네. 쿠팡이 신사업이 네, 못하는 신사업 거 못하는 아닌데 건 아니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웬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미 매출이 20조 원, 30조 원 나오는 네. 회사인데 거기서 뭐 1조 원 잘해봤자 뭐 1조 원은 진짜 엄청난 액수죠. 근데 뭐 일반 스타트업에게 말도 안 되게 많은 액수인데 매출이 2, 30조 원 되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적거든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여기서 10% 늘어봤자 뭐 전체적인 매출로는 거의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말이 그 맞을까 싶지만은 좀 버리기에는 아깝고 계속 들고 있기는 좀 그렇고 게르 뭐 그 말을 제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이런 거 없애진 않겠죠.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규모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쵸. 벤치마킹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커머스를 굉장히 잘했지만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네. 통해서도 큰 매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신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아마 쿠팡이 그걸 보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AWS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지금 상황에서 만들 수는 없겠죠. 쿠팡이. 네. 그런데 적어도 AWS와 같은 뭔가가 있어야 우리도 신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좀 매출 성장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나름의 솔루션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는 좀 저희 기자분들이 네. 뭐 이게 그 쿠팡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김범석 창업자 뭐해요? 네.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범킴님 뭐 하시냐고. 예, 그렇죠. 범킴님 네. 뭐 하냐? 범킴님 뭐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다고 해요. 네, 뭐 실제로 입사한 지 얼마 몇 년 됐는데도 뵌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이미 2년 전에는 쿠팡 그 한국 법인에 대한 모든 직책에서 손을 다 뗐고요. 손에 뗐고. 지금은 네. 일본, 대만, 미국을 체류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사업이라든지 회사업에 대한 기획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정말 즉각적으로 뭔가 확 나올 수 있는 거는 커머스가 지금 로켓 배송이 네. 다른 나라 가서 터져주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될 것 다른 같거든요. 나라에서 로켓 배송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바로 거죠. 그럼 처음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한국에서 했던 그렇죠. 예, 차량 제로 사고 투 원을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쿠팡맨 뭐 이렇게 만들고 가능할까요? 또 국회도 나가셔야 되고 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물류 회사들과 싸워야 되고 이게 로켓 배송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게
한국에 최적화된 그런 그쵸.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근데 네.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되게 하기 어려운 중국에서 어떻게 땀덩이 이만한데. 그렇죠. 하기 어려운 그런 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뭐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좀 한국이랑 비슷한 체급을 가진 나라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대만과 일본에 많이 계시는 게 대만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가장 유사한 그런 그쵸, 나라거든요. 그쵸. 네. 뭐 인구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로켓 배송이 좀 터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데 뭐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구력이 있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 한 로켓 배송이 자리 잡는데 7, 8년 걸렸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7, 8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시차고를 그래도 덜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1, 2년은 물론 1, 2년도 안 네. 걸리겠죠. 그래서 제발 한 3,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 좀 이런 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용식님 보시기에 용식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쿠팡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래서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들 이야기하는 게 네. 외부에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아, 니들 결국 뭐 돈 줄여서 성장하고 그 BEP 맞춘 거 아니냐, 네네네. 성장성 포기하고 BEP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혹독한 피드백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네. 앞으로 성장성과 뭐 미래 유망성은 쿠팡 스스로 밝혔을 때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죠? 좀 하나는 일단은 우리라는 게 쿠팡이죠. 네. 쿠팡이 전체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 비중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얼마나 되죠? 지금 유통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로 진짜 추산을 크네요. 하는데 네. 쿠팡은 뭐 매출 25조 원 얘기했으니까 아. 뭐 4% 5% 뭐 이거밖에 안 아, 되는 진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1, 20%로 가면 뭐 우리가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지금 확장이 그쵸.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600조 원이지만 몇 년만 지나도 한 700조 원, 800조 원 이렇게 갈 것으로 많은 리서치 기관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쿠팡의 입장에서 동반 성장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더라도 뭐 지혜님이 보더라도 네. 쿠팡이 앞으로 이커머스 쪽에서 계속 성장할 거다. 이거는 그거는 네. 그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별로 그렇죠. 전혀 뭐 이의가 없을 마술가 거니까. 같기 때문에 정말 한번 맛들이면 계속 돈 쓰게끔 만들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다만 쿠팡도 몇 년이 지나면 확실히 좀 정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그거는 또 그 이전에 또 돌발적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김범석 창업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뭐 태핑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쿠팡에 있는 재직자분들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만 사업하고 이러면은 예. 뭐 독과점 이슈라든지 뭐 상생 이슈 막 이런 거 사실 뭐 네이버도 한번 그렇죠. 그걸로 한번 호되게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당했다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쿠팡도 이제 근데 쿠팡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네. 두 번째 고민일 거예요. 네, 아마 네.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쿠팡에서 사업하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뭐 다 해 드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정말 엄격해가지고 엄격하죠. 네. 정말 뭐 대형 마트는 뭐 영업 시간도 굉장히 큰 통제를 받고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뭐 마트가 뭐 재래시장 옆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보상금을 조고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법은 아닌데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은 모든 걸 다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그게 빡빡하기 때문에 쿠팡도 그 위험을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쿠팡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죠. 우리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건 얼마 안 됩니다가 첫 번째 방어고 네. 그리고 우리의 셀러들은 다 소상공인들이고 우리 네.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틀린 말은 없죠. 네. 근데 분명히 뭐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10%, 20%, 30%만 되더라도 그 무게감과 그 위력이 정말 차원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정산부터 좀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산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팔면 니들이 다 중간에서 이렇게 가져가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뭐 본질적인 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만은 네. 근데 영세 사업자가 하는 거랑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게 결국 비욘드 코리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가 주창하는 비욘드 코리아는 그렇죠. 모든 기업들의 그렇죠. 어떤 과제 같은 것이군요. 그럼 지금까지 약간 쿠팡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 시장 경쟁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쟁 상황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렇죠.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뭐 이런 데는 이제는 체급이 안 맞는다. 전혀 안 맞죠. 볼 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두 사업자가 어느 정도 체급이 맞죠. 어디죠? 첫 번째는 네이버. 네이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거래액이 3-40조 원 정도 돼요. 오. 지식 쇼핑. 근데 쿠팡의 거래액이 40조 원 정도 되니까 이야. 거의 뭐 비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이라는 강력한 그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앞서 얘기한 자연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이버가 쿠팡에 밀렸다는 게 좀 업계 중론으로 떠오르고 그 있어요. 느낌적 느낌이 또 예. 무시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좀 버티컬한 커머스 사업자나 아니면 물류 회사들과 동맹을 맺고 맞아. 이렇게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더 많은 그리고 더 편리한 그런 쇼핑 경험을 주기 위해서 뭐 할인을 제공한다든지 네이버 페이와 연동한다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네이버는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한 그쵸, 대여섯 그쵸. 개의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커머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집중과 선택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나오는 동향이 좀 그걸 반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신세계 같은 신세계. 경우는 쿠팡이랑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업자이기 네네. 때문에 좀 동등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오프라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도 그렇고 뭐 신세계 백화점도 그렇고 실적과 그런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신세계가 뭐 영역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감하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적이 있죠. 그쵸. 지마켓과 지마켓 옥션을 옥션. 인수를 네. 했는데 과연 이들의 성적표가 어떨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런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작년에 네. 지마켓이 거래액을 발표했는데 대략 한 20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재작년 대비 그렇게 늘지 않았대요. 정체가 됐다라고 답보 상태군요. 예,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쿠팡과 비교하면 거래액이 절반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점점점 체급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쿠팡이 2파전으로 지금 확립되는 분위기고요. 쿠팡의 그런 성장세는 못 말린다. 그렇죠. 못 말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솔직히 지금 쿠팡이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만에 하나 예. 이제 경쟁사들이 쿠팡을 뛰어넘는 수 있는 케이스는 전혀 없을까요? 가능성. 네, 가능성이랄지. 이게 쉽지 않다고 네네. 봐요.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커머스 업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커머스 업계는 상품 DB가 다 똑같아요. 다 아웃소싱을 하거든요. 네네네. 판매자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는 형태예요. 모든 커머스 스타트업, 대형 커머스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단무지 검색하면 저기서도 단무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쿠폰 더 많이 주거나 더 싼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수밖에 하게 없죠. 됩니다. 네네. 뭐 물론 가끔씩 뭐 유명 연예인을 앞서서 마케팅을 때리면 이거 생각나네 이거 해볼까 해서 그 정도로 이동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절망스러운 일인 게 커머스 사업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마케팅 많이 때리거나 쿠폰 많이 보내거나 싸게 해주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 제살 깎아먹기거든요. 그쵸. 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차별화된 그런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쿠팡이 도전을 한 거죠. 우리는 배송 경험만큼은 정말 제대로 좋게 해줄게. 다음 날 그냥 바로 쏴줄게. 그쵸. 이걸 해줬고 다들 의아했죠. 흔히 말하는 제님이 말하는 가자미 누나라고 가자미 누나라고 과연 니네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했잖아요. 성공해냈죠. 성공했고. 제대로. 그리고 이게 또 문제는 고도화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맞아. 쿠팡이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 물류센터는 일반적인 물류센터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내고 있다. 거의 뭐 자동화됐고 로봇화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132만 평에 해당하는 물류센터를 뭐 보유하고 있다. 네. 뭐 132만 평이면 뭐 정말 상상도 안 되잖아요. 네. 뭐 이걸 누가 이걸 구축하겠어요. 이미 뭐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는 너무나도 진짜. 깊게 파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른 커머스 사업자가 정말 뭐 물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쿠팡의 아성을 넘을 수 있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다른 걸로 싸워야 돼요. 다른 거 뭐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뭐요? 정말 뭐 상품 DB를 새롭게 할 것이냐, 그것도 뭐 돈이 엄청나게 네. 많이 든단 말이죠. 뭐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서비스 수준이 높을 것이냐, 뭐 쿠팡 수천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건 너무 네이버와 신세계에 그렇죠.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네. 일이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거를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정산 주기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 DB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신세계는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온라인에서 뭔가 안 나오니까 결국 오프라인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네. 뭐 오프라인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또 재앙인 게 마켓컬리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들도 덩치가 커지면 언젠가는 뭐 쿠팡이랑 직접 경쟁을 부딪히게 되고. 할 수밖에 네. 없단 말이죠.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 실제 뭐 뷰티 쪽으로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상품 DB에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PB라고 해가지고 네. 기획 상품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나은 그런 큐레이션 그리고 뭐 정말 경험, 정보 이런 걸 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깜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쿠팡의 흑자 전환이 주는 시사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랄까 스타트업 씬의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사건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뭐 취재하면 듣는 게 늘 힘들다, 누가 힘들냐 뭐 이런 것만 듣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막히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쿠팡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투자를 받았고 가장 많이 자본 소진을 했고 다들 망한다 했지만 시장을 먹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랄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해서 벤처 비즈니스는 일반 비즈니스랑 다르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 정말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이 과정에서 적자 불구하고 달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이고 이걸 잘한 회사가 쿠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쿠팡의 본질을 그런 성공의 본질을 잘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엄청난 노이즈를 만들기도 했고 뭐 배우지 말아야 할 그걸 유산도 남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적자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했죠. 네. 그걸 뭐 누가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팡이 남겨진 유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 어쨌든 이것이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VC 심사역분들 만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업자가 얘기하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혹시 지금 아이폰 사셨나요? 진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익이 되는 걸 하세요. 돈 되는 걸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벤처 투자의 본질을 망각한 거죠. 시장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게 낫지. 뭐 RCPS를 사고 뭐 이런 그리고 뭐 기다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여기에 맞추는 건 오케이, 저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쿠팡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거기서 시사점을 얻어가지고 쿠팡이 못한 거는 잘 보완을 하고 네. 쿠팡이 잘한 건 배워서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이 나와야 되지. 이게 스타트업 씬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벤처 기업의 어떤 성공 방정식을 딱 진짜 멋있게 증명한 케이스니까 그렇죠. 물론 정말 더 발전된 방정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타트업씬에 들어와서 늘 하는 생각이 운칠기삼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운칠기삼도 아니에요. 운구 그렇죠. 예, 약간 운칠기삼도 운구기일 그렇죠. 거의 그 정도로 거의 약간 운이 진짜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쿠팡이 잘한 것도 맞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거의 약간 전 세계 신들이 쿠팡을 돕는 듯한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상황이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쿠팡이 솔직히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운이 좋아서 아닐까요? 제가 좀 그에 대해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운이 맞아요. 그쵸? 100%입니다. 네, 네, 예. 진짜로. 그거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015년에 로켓 배송을 처음 고안하고 네. 17년부터 21년까지 정말 신나게 돈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일치했어요. 그 벤처 투자 시장에 엄청난 뭐랄까 호황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정말 1조 원씩 그 깨먹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현실이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를 입었죠. 그래서 100조 원이라는 정말 그 전무후무한 기업 가치로 상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대성공은 굉장히 많은 부분 운에 의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죠. 아, 네, 저는 한 7, 80 정도라고 네네. 보고요. 한 2, 30%는 리스크 테이킹과 능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 뭐 소프트뱅크가 정말 뭐 원 없이 다 퍼준 거 아니야? 소프트뱅크가 손정희님이 한국 시장을 다 먹기 위해 이런 야욕을 품고 일본계 자본이 들어가서 한국을 싹쓸이하는 뭐 이런 야욕, 거 네. 이게 아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조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쿠팡이 계속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뭐 약간 뭐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정말 코너에 물렸거든요. 정말 뭐랄까 뭐 물류센터를 담보로 잡고 대출받기도 했고요. 이건 정말 영끌의 표본인 거죠. 그리고 뭐 계속 돈을 깨먹으니까 우리 그냥 싸게라도 나스닥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맞추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1, 2조 원으로 상장하고 끝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이. 그래서 엄청나게 리스크 테이킹 한 거는 나름 그렇게 좋게 봐줘야 된다. 그러다가 정말 거래액이 확 오르는 거 보고 그 손정희 회장님께서 한번 밀어줄까? 라고 해서 밀어주고 이게 정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운이 굉장히 컸지만 정말 리스크 테이킹 했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범석 창업자와 그 아래 경영진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거래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반응 이런 게 열광적이지 않았더라면 투자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매번 마일스톤을 어느 정도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 엄청나게 많이 깨먹고 있는 건 맞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정말 쿠팡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미션을 우리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뭐 절대적인 건 맞는데 리스크 테이킹과 그런 능력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정말 뭐 강철 같은 심장,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계속 리스크 테이킹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문제 해결하면 어느새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돼 있지 않을까. 이게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닐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일목요연한 정리네요. 하긴 똑같은 상황에 김범석 창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도 결단이니까 그렇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역량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봤는데 저 하나만 질문 드려도 돼요? 많이 질문하시죠. 예. 뭐든지 다. 예. 쿠팡 전문가라 이건가? 이건 벤처 정신으로 다들 하겠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네. 예. 그 쿠팡 관련해서 가장 최근 소식일 거예요.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원래 쿠팡이 그 입점한 모든 셀러들한테 그렇죠. 로켓 배송 지원해주겠다. 이게 그렇죠. 사실 되게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원래 직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좀
일부까지는 아니도 일부라도 많지만 그렇죠. 그렇게 로켓 배송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쿠팡에 입점한 모든 셀러들한테 너희 님들도 로켓 배송 해드림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쿠팡 배송을 엄청 많이 써서 제 입장에서 이거 너무 땡큐다. 왜냐면은 입점된 셀러들한테 이전에는 사실 배송비까지 추가가 되니까 뭐 그래도 사기는 샀지만 근데 이제는 완전 그것까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네네. 있죠. 첫 번째는 물류 시스템이 뭐랄까 외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됐고 자신감이 생겼구나. 뭐 그러니까 하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뭐 정말 빵꾸가 나는데 뭐 하진 않을 거예요. 전국 단위의 망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돈독이 들었구나. 돈을 진짜 싹 다 빨아들이겠다는 어떤 예. 결혼한 의지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뭐 정확한 조건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 네. 같은데 아마 근데 뭐 수수료 아니면 뭐 배송비를 네. 셀러들에게 부과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락인이 되고 더 네. 많은 돈을 쿠팡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현명한 전략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더 나가서 저는 3P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3P가 뭐냐면 1P는 자체 물량만 배송하는 거고 3P는 쿠팡 플랫폼 외에 다른 물량도 배송을 하는 건데 이미 대한민국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계속 그 능률을 올릴 수가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쿠팡으로도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른 커머스도 우리가 해줄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분들도 뭐 쿠팡에서 뭐 하면 저희가 하루 만에 쏴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쏴준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저도 취재할 때 택배 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들 말도 안 된다. 이거 정말 하루에 우리가 뭐 80개, 100개씩 처리를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더 하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쿠팡은 돈을 써서라도 그걸 만들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뭐 당분간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한국에 있는 커머스 배송의 3분의 1은 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커머스 외 물류와 택배로도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 추가로 뭐 4륜차뿐만 아니라 2륜차라든지 네네. 뭐 킥보드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배송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커머스 사업자들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쿠팡 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뭐 인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물류를 쿠팡에 빌린다는 그쵸, 거죠. 네네. 근데 다음 날 싸준다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쵸. 사람이랑 한국인들은 되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는 다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쿠팡으로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2, 3년 동안 쿠팡이 뭐 휘청이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이버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후덜덜한다. 맞아. 혹시 지금이라도 뭐 쿠팡의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제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교정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쿠팡에 예. 절여진 우리들 같은 느낌. 예, 이거 협찬 방송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예. 진짜 저는 제 일상을 보면 쿠팡에 절여졌다는 표현이 네. 결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혁신이 무섭다.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정말 쿠며들겠다라는 그렇죠. 게 정말 네.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사업자들이 혁신을 통해서 그런 걸 막을 수도 있겠죠. 질줄. 어쨌든 하지만 지금 나온 경우의 수라든지 결과값을 봤을 때는 쿠팡이 굉장히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것도 진짜 대단해요. 뭐 쿠팡 플레이도 1,000만 명 넘었대요. 그래서 예. 이게 1,000만 명이 말이 1,000만 명이지. 그렇죠. 1,000명이면 지금 이게 우리 인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렇죠. 5명 중 1명 보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돌려쓰기도 한단 말이죠. 거의 5명 중 2명은 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쿠팡이 아까 신사업이 좀 쉽지 않다고 얘기하긴 네네네네. 했습니다만 그게 본체에 비해서 좀 쉽지 않은 거지 그 자체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 사업자들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질문까지 너무 답을 잘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좀 그렇군요. 길게 했네요 오늘. 오늘은 여태까지 쿠팡의 손익 분기점 돌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최용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스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현실적인 주제, 그리고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